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촬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카메라 촬영죄와 그러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촬영죄의 기본적인 개념과 카메라 촬영죄에서 확산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인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이렇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라고 하니까 법원이 여러 가지 해석론을 전개한 바가 있죠. 그래서 노출이 되었냐, 노출이 되지 않았냐, 옷으로 덮여 있느냐, 덮여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사안들이 있었고요. 또 전신을 촬영했느냐, 전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특수 부위만을 촬영한 것이냐에 따라서 성적 욕망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른 판례들도 여러 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타인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10세 미만인지 60세 이상인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아울러 당해 그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그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른 경위를 분석하고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의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건별로 촬영해 놓은 걸 보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어떤 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느낌이 안 옵니다. 하나씩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는 별로 고려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린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각이 좁고 해상도가 높지 않아서 가까이서 찍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진을 얻을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또는 카메라를 통해서 찍힌 그 영상의 각도, 해상도를 고려해 봤을 때 특정 신체 부위를 포커싱을 해서 찍은 것이다. 또는 가슴이나 엉덩이나 허벅지나 어쨌든 이런 공간을 찍은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되면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인 목적으로 찍었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전신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이고 해당되는 부위가 아닌 전체적인 배경이 나와서 그것을 특정 부위를 향해서 확대를 막 시켜봐도 해상도가 너무 낮아져서 큰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찍은 것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삼성 휴대폰을 제작할 때도 1억 화소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막 계속 나오죠. 이미 화소가 확대했을 때 현저한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 경우에는 그 화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신 사진을 그냥 정면에서 찍어도 특정 부위를 확대해도 그 특정 부위만 집중해서 찍은 것보다 해상도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찍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는 이 판결이 나왔던 2008년도, 9년도 이 정도 선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히려 그럼 다른 부분을 좀 볼까요? 촬영 장소. 자, 촬영 장소라는 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찍지 않는 공간에서 찍기를 기대하지 않는 공간에서 촬영을 했다. 목욕탕, 탈의실, 수유실, 화장실 등등과 같은 공간에서 촬영을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카메라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실수로 찍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고의적인 카메라 촬영 범죄다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촬영의 각도. 자, 촬영의 각도가 정상적인 각도일 때는 아까 같은 부위 확대 여부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촬영 각도 자체가 수직,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형태의 각도, 다리 밑 또는 등 뒤 또는 머리 위 대각선, 사람의 시선을 높이를 넘어간 각도의 설치 또는 거기서 찍은 사진, 자, 이런 것들처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한 그 피촬영자하고의 양해가 없다면 카메라 촬영죄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다음에 촬영 거리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먼 거리에 걸어놓고 촬영을 하는 행위, 이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망원 렌즈로 당겨서 찍는다, 파파라치들이 하는 방식처럼 찍는다, 그것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거리가 짧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 정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카메라 촬영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사진이 촬영되고 났을 때 이제 제출되거나 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촬영을 한 후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에서 촬영된 그 영상이나 이미지를 갖고 2차 편집을 하는 것들도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편집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도 증거로서 확보가 된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행위로서 평가할 것인지 평가할 수 없을 것인지의 여러 가지 문제의 사안으로 고려할 수 있겠죠. 가령 여러 사진을 찍어서 해놨는데 그 사진이 약간 여성들의 어떤 신체를 약간 부각시킬 수 있는 느낌이 있는 사진들이기는 뭐 맞긴 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 사진들을 뭐 모자이크 형태처럼 막 조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 카메라 촬영죄로서의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좀 고민해볼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성, 개별성이 매우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러하튼 촬영과 관련되어 있었던 특수성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이 어땠느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것은 노출의 문제가 될 겁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문제로 쉽게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옷 자체가 노출이 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옷 자체가 신체에 밀착돼서 신체의 형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의 유발을 위한 촬영 행위가 된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 신체라는 단어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냐, 노출되지 않은 상태의 옷까지 포함한 것을 신체로 볼 것이냐.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신체에 대해서는 사람의 직접적인 피부가 노출되는 상태라는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촬영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2013년도 6월 27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나 옷의 의복의 문제를 넘어서서 2차 촬영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4세, 만 14세 여학생입니다. 가해자와 인터넷 화상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서로 화상 채팅을 했겠죠. 쌍방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이 14세의 그 학생이 자신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부위를 자기가 찍고 싶지 않은데 찍게 되는 촬영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영상을 찍고서 보여주고 카메라 채팅 활용하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캡처를 한 거예요. 가해자가 다시. 그러니까 화상으로 이제 인터넷 전화로서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는데 이런 뭐 성기 보여줘, 뭐 해줘 하는데 별로 뭐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보여줬나 봅니다. 보여주는 것까지는 뭐 동의했는지 몰라도 그게 촬영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사로 볼 수도 있고요. 상태에서 그걸 캡처를 했고 그 캡처된 사진을 갖고 아마 제 생각인데 사실관계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더 센 성범죄를 위해서 협박의 수단을 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영상 유포되고 싶지 않으면 뭐 나를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사안일 것 같고요.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거죠. 그거를 뭐 찍고 있는 영상을 다시 찍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캡처를 한 거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영상 자체를 이제 촬영했을 때 이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법원은 이것은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영상을 캡처하거나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직접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점들을 고민해서 수사기관과 검찰에서 고민을 했던 것들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이 어린 학생의 지려, 천박 등을 이용을 해서 또는 정확한 의사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완벽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의 가슴, 음부, 신체 부위를 영상으로 촬영하게끔 하고 그걸 전송하게 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형태를 한 거죠. 이 형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정범으로서 공동제작 형태가 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이 그와 같은 음란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해자인 사람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는 간접 정범으로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본다 라는 형태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라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해당되는 내용들의 전개가 이루어졌고, 자,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2015년도 2월달 판례를 조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아동 청소년과의 이런 음란 채팅을 한다든지 또는 아동 청소년들끼리도 이런 음란 채팅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12, 13, 14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여학생들이 많이 문제에 피해를 입습니다. 본인의 어떤 피해를 입는다라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 그 자체를 본인이 좋아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굉장히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걸 봤는데, 특히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이제 여학생을 자녀로 두고 계신 경우라면 그 학생이 성과 관련된 호기심으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다가 혹시나 이런 영상들이 촬영되는 것까지는 뭐 피해가 심각하긴 하나 아주 완벽한 심각한 피해까지 간 건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렛대로 협박의 도구로 사용이 되게끔 돼서 그 가해 남성을 만난다든지 아주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폭력 피해를 계속 입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성인 남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성인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국내에서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도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경로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접근하실 때 학생을 야단치거나 뭐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아이가 정말 너무나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관점을 갖고서는 접근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 내용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4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는지 여부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냥 촬영이 됐고 제작이 됐으면 됐다라는 거지, 거기에 니네가 기획 의도가 뭐고 제작 의도가 뭐며 아동 청소년이 그것을 찍는데 흔쾌히 동의했는지 여부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이것도 뭐라 보는 것이냐? 프론트로 보는 겁니다. 출입문으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가 시작이 돼서 여기서 그냥 멈추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로만 끝나면 그래도 충격이 있겠지만 심각하지 않겠지만 두 가지 행동을 꼭 한다 이겁니다. 유포, 찍고 유포하고 돌리고 올리고 갖고 그걸 무슨 예술작품도 아닌데 감상하고 이런다는 얘기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영상들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갖고 아이를 의사를 제압해서 끌어내서 성적인 도구로 삼는 구조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살짝 자기 신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었는데 부끄럽죠. 근데 그 사진을 갖고 너 이 사진 더 다른 거 더 안 보여주면 이거 유포할 거야. 그럼 보여주죠. 또 찍어서 또 보내요. 그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라는 거죠. 아동 청소년이 책임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면 인간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성적으로 정상적인 형태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재미를 느끼면요, 다른 사람도 또 이런 비슷한 행동을 본인이 하고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아청법의 취지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호기심이 막 넘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앞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팔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상을 찍어서 얼마 보내줄 테니까, 아저씨가 보내줄 테니까 또는 아줌마가 보내줄 테니까 영상 찍어서 보내봐. 그럼 그걸 찍어서 보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도 찍어서 보내고, 가출한 애들도 그런 거 찍어서 보내고, 영상 채팅해 줄 테니까 돈 얼마 줄게, 나랑 음란 채팅할래? 이런 거 하고, 카카오톡 방도 만들고요, 위챗 방도 만들고, 만들고, 여러 가지 방 만들어서 그렇게 영상 교환하고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요새 또 하는 놀이 중에 하나는 주인과 노예 놀이 이런 것들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시키면 다 하고, 옛날에 같으면 왕놀이 이런 것처럼 약속을 하면 시키면 시키고 하는 걸로 그런 게임도 하고, 만나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결국 여러 가지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직접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도 영상에 돌아다니는 걸 자기가 알게 되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심적으로 그걸 매번 걱정하고 있겠어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옳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 찾아서 보게 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대화하는 내용들 보면 마치 다 동의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이라는 게 막상 진행을 해보면 정상적이지 아니라는 거를,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이것을 차단하고, 아동 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 제작이 되면 유통이 너무나 쉬워지고 1인 유통이 다 되잖아요. 이제는요.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상한 사이트에 올라오고 URL 뿌리면 그냥 다 유통되는 거잖아요. 네가 유통할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작돼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지금 만연화하게 돼 있으니 제작 의도에 관계없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해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표현된 영상물에 해당이 된다면 동의 여부, 사적 소지 보관을 네가 목적으로 했던 관계없이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진짜로 아동 청소년의 이제 동의나 관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행동 자체가 음란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행위가 아니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은 이것을 이제 무혐의나 무죄로서 이걸 정면으로 주장하는 방식보다는 영상 자체의 내용을 보고 충분히 법적인 의논을 해보고 평가에 대한 방향, 일반적 관념에서의 어떤 상황, 음란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영상으로서 작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평가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성기나 이런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서 문제를 삼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도 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행위 자체가 신체적인 노출을 꼭 표현하지 않아도 음란이라는 단어는 성적 행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란의 범위가 개념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 촬영에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영상이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해석론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보니하니 사건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등장했었던 표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인 보니하니의 그 한인가요? 본인가요? 하여튼 그 만 15세 여학생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개그맨 출연자가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성매매의 여성과 빗댄 비하적 발언이 포함돼서 뭐 리스테린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영상들을 찍어서 올린 것도 사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의도나 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서 제작이 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더 볼 필요가 있고요. 부모님 입장이시라면 특히 여학생, 남학생, 어린 학생들이 성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성적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엎어서 덮어버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호기심, 그쪽으로 추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문제가 호기심의 영역에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호기심은 대체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진 않죠. 근데 호기심이 비밀리에 추구가 돼서 성적인 지향성이 다른 성인과 연결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 여러 가지 호기심이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모든 가정과 아동 청소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